계속해서 이번에는 글로벌 영재교육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각 국가에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봤는데요. 한국과 미국, 태국까지 3개국의 우수 과학 영재교육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각 국가의 영재교육 관련된 정책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으신 분은 한국과학창의재단 홍옥수 팀장님이십니다.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인재 양성팀장 홍옥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과학 영재교육 페스티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14개 국가의 과학 영재 학생들과 또 그들을 지도하고 계신 교육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과학 영재교육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만나고 지도하고 계신 교육자분들을 모시고 글로벌 과학 영재교육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신 저희 패널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을 대표하여 인천과학고등학교의 김경민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을 대표하여 뉴타운 고등학교의 티모시 디줄리오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아세안 국가를 대표해서 태국 국립박물관의 차라파차이 알타친다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분의 패널께서는 각각 국가에서 하고 계신 과학 영재교육 사례들을 공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김경민 선생님께 한국의 과학 영재교육 대표 사례에 대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과학 영재교육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한민국에서 영재 교육이란 먼저 여기 써진 대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잠재력을 찾아서 그것이 발현되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영재 교육에 대한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재 교육을 받는 학생 수가 전체 학생으로 약 1.4%로 좀 엘리트 교육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평등과 좀 더 잠재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영재 교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재 교육 대상자 수가 많다 보니까 영재 교육에 대한 기관 수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여지신 대로 많은 나라들에서는 보통 전문 영재 교육기관이 좀 중심으로 되게 되는데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전문 영재 교육기관과 함께 각 단위학교, 일반 고등학교에서라든가 일반 중학교에서 이런 데서도 영재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과학고나 영재학교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단위학교 영재학교를 운영한다던가 또는 공동 교육과정으로 영재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매우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영재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이제 인천광역시, 제가 소속이 인천광역시여서 인천광역시를 예로 들자면은 영재교육원 또는 뭐 중학교 또는 과학고, 일반 고등학교, 영재학교, 대학교 부설 영재교육까지 모두 모여가지고 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 표에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크게 6개로 나눠 보면은 사사과정 연구 프로젝트, 주제별 프로젝트 또는 인공지능, 발명교육, 수학, 과학 중심 교육, 융합교육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가지고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영재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 페스티벌을 하는 것처럼 이 국가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인천광역시라는 시 자체만으로 이렇게 페스티벌을 함으로써 성과 공유를 함으로써 과학교육에 대한 영재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 인천에만 과학고가 2개 있고요, 영재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세 학교가 또 모여가지고 또 1년마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영재교육에 대한 이 성과 공유를 좀 중요시해서 횟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영재교육을 하다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수 사례는요,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사과정 연구 프로젝트랑 주제별 프로젝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과정 연구 프로젝트는
네, 그 과학고등학교나 또는 영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장기과학 연구 프로그램을 의미하게 되고요. 실제 연구를 그 지도교사 아래서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연구 역량을 키워나가는 프로젝트가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주제별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좀 이건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그 크게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일반 고등학교나 공동교육 과정에서 이 주제를 정해가지고 뭐 바이오 프로젝트 또는 수소 에너지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한 다음에 학생들이 모집해서 프로젝트가 이뤄내는 영재교육도 있고요. 이제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그 과학고나 영재학교에서는 R&E와 같이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정해서 네, 탐구를 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그 연구와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심화 실험을 하게 되고 평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문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을 함으로써 미래의 그 과학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영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만 해도 이미 R&E 플러스 또 이제 이런 과제 연구 이런 것들을 무조건 입학을 하게 되면은 2개씩 1년에 하나씩 2개씩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동아리라는 학생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영재 교육은 이렇게 네, 좀 그 R&E라던가 여기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 한국의 과학 영재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과 사례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우수 사례로서 사사과정 연구 프로젝트 그리고 주제별 프로젝트를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 아마 여러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직접 지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했던 프로젝트 사례 중에서 좀 가장 도전적이었거나 창의적인 프로젝트였다고 생각되는 사례가 있다면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거 제가 그 감동받은 그 주제별 프로젝트 중에 네, 하나가 있는데 학생들이 주제를 정해서 연구 활동을 했던 것들인데요. 저 인천이다 보니까 지역에 갯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 이제 환경 문제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근데 음식물 쓰레기를 미생물을 이용해서 많이 분해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음식물의 염도 이런 것 때문에 미생물을 분해하는 과정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근데 갯벌 미생물들은 원래 염도가 높은 거 잘 살잖아. 그래서 이 갯벌 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더 분해해 보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창의적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 연구를 해가지고 일반 미생물을 이용했을 때보다 갯벌 미생물을 이용했었을 때 훨씬 더 게다가 더욱더 실제 음식물을 염도가 높은 음식물을 했었을 때 잘 분해하는 효과를 딱 보는 걸 보면서 와 창의적이고 이래서 이 R&E를 하는구나 또는 이런 것들 주제별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마 다 느끼시겠지만 선생님 이 표정을 통해서도 얼마나 학생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김영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뉴타운 고등학교의 티모시 디줄리오 선생님께서 미국의 과학 영재 교육 사례 또 준비해 주셔서 발표를 청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Mr. DiGiulio, could you please start your presentation? Good morning, everyone. So I'm Timothy DiGiulio from Newtown High School. I'm also the vice president of the Connecticut STEM Foundation. I would like to share a little bit of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our school and our science education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most schools have liberal arts education that is not based on a certain pathway. So in many other places in the world that I've experienced and travel to, that they may have a science path or a business path, but students in our school take different courses and can switch between different subject matters. On the screen, I have a snapshot of the course offerings in science at Newtown High School, and they are listed by different levels, introductory levels and advanced placement levels, such as AP Biology, AP Chemistry. But we also have dual enrollment, where students are able to get college credit while taking high school classes as well. In US schools, we teach multiple levels. Many times in Newtown High School in our science classes, we have multiple levels of gifted to students of different educational levels integrated in our classes. So I represent an organization that runs science fairs, and our school students in a course called Applied Science Research take a dedicated course that allows students to participate in symposia and other educational activities, but mainly focusing on science fairs. In the state of Connecticut, there are sever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Connecticut Science and Engineering Fair,
the Connecticut STEM Foundation, which I'm affiliated with, and also many organizations, along with dual enrollment programs such as those at Eastern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as well. Our students in the state either register independently, which is rare. Sometimes in some schools they have integrated into other classes, but most of the time they have a dedicated research class that runs from 3 to 4 years, depending on the area. There are approximately 164,000 students in the state of Connecticut. About 10,000 students will take an AP Science, AP Chemistry, AP Biology, but only about 500 students participate in research on a yearly basis in the state of Connecticut. So in most schools, we have research that is done in the classroom that is based upon, trying to convey curriculum and information that is designed to build skills and connecting content. So, we've heard of that as like the purchased lab kits, where students are performing an experiment, but the outcome is known. So part of what the challenge is to transition into how to do authentic research that has value and meaning to the scientific community and the world at large. So there is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that I found many years ago that I liked some of what he said, which I'll share with you briefly, Larry McNenery. He is someone who talks about scientific writing, but this applies to many other concepts as well. So we have all in academia been raised in a world where we are told a teacher asks us a question and we are to answer to show what we know. But in the world outside of education, very often it is more important to convey what is of use to the person that you're speaking to. So who is your audience? Teachers are paid to read what we write, but out in the world, that is not always the case. So it'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our value of what we are doing, not to ourselves, but what do we have to offer those stakeholders. There's a lot to discuss here, but we'll move on from there. Also is about fostering resiliency. Very often, and I've recognized this in myself when I was younger, that I would sort of view the world as, challenges were things to be avoided, and that obstacles would, because if something was hard, to give up. Carol Dweck is a renowned educational psychologist that wrote this book called Mindset that discusses research. And one of the key pieces that I like to convey about this is the mindset. Having a fixed mindset where those pieces there, such as challenges, obstacles, effort, criticism, and the success of others are viewed differently than someone with a growth mindset. The success of others is an opportunity to learn. Criticism is, in the growth mindset, an opportunity to learn as well, but it is deemed as negative. So there's many things that are worthwhile exploring here, but what I like to focus on is praising the process, not the product. There was a study that was done for many years where students were told, wow, that was really difficult, you must have worked really hard, versus, wow, you were so smart. And the students that were praised on the product had, through the years of a longitudinal study, had better success in school because they had a growth mindset and were willing to accept challenges and take risks in order to learn. There are a list of things I often say to students, and they're here on the screen, which I'll go through quickly, is that when designing an experiment, not everything that can be measured should be. That's one of those, there's a lot to say here, but that is a key thing. One of my favorite things is that which can be asserted without evidence can be dismissed without evidence. And that is, statement and evidence is a key component of science education, and I think just in general as art, at large. And GIGO, or garbage in, garbage out. You can have the best experiment with the best graphs and the best statistical analysis, but if the question being asked is not of value, then it doesn't matter how your data analysis is. It's the importance of that initial question. And asking for help is a key piece as well. So I'm going to wrap this up. Never report data without a possible measure of error, and be skeptical of results of significance.
when reading empirical papers, it's a good idea to have a key or list of vocabulary in order to break down this information. And my last thing is that the universe is under no obligation to make sense to you. I'll leave you with that from Neil deGrasse Tyson.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과학 페어와 연구 프로그램을 좀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해 주셨고 또 학생들과 공유하는 그 연구의 요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우리 대줄리오 선생님께는 실제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하신 그 연구의 요소들 중에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Mr. De Giulio, I have a question. Among the elements of research that you share with your students, what aspect do students find most challenging? You know, there are many aspects, but in truth, a lot of it is getting started. Like, what is the, you know, there are many ideas that are, you know, thought of like, oh, I should work on this, but thinking about a project that has value, has meaning, both to themselves, but also to the world at large is often the most challenging aspect that I think they find, more than any other part. 네, 감사합니다. 그 데줄리오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이 뉴타운 하이스쿨 학생들은 올해부터 저희 과학창의재단과 에이시스 협력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협력형 R&D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학생들이 정말 그러한 연구 역량들을 키우는데 또 이러한 프로젝트가 도움이 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끝으로 아세안 국가를 대표해서 태국 국립박물관의 치란파차이 알타친다 국장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s. Pink, could you start presentation? Okay. Thank you very much. 안녕하세요. สวัสดีค่ะ On behalf of the National Science Museum Thailand, it's my great honor to present about global education trends for gifted in science. As a role of our museum, NSM Thailand, we are informal learning venue for gifted students. So just briefly about our museum, we have now altogether 5 museums, and we also have 3 learning centers in major cities in Thailand. And furthermore, we also have an outreach program called Science Caravan to bring exhibition and education programs to travel around the country for students and teachers. Okay. Our main vision is to be a place where everyone can discover the wonder of science. And as a museum, we are the platform for encouraging in 3 contexts, in personal, social, and physical contexts, with variety of exhibition and education programs designed to correspond to this context. So for education programs, we are focused based on we are non-classroom environment. We use non-traditional approach, and we emphasize experience-based and self-direct learning. So next, let me share one of the case study that we found the gifted students from these programs. It's called Research Show by Naturalists. This is the program that relevant to gifted students, and it started 10 years ago. It's encouraged directly with our students who they will directly contact with our researcher, especially in nature, in a variety of nature like mammal, paleontologists, all kind of stuff, plants and animals. So they will come and join our program and sharing idea directly with the researcher, while the researcher will share their work and the student will experience the real specimen and the real tools of the researcher that used in the field. From the research show by naturalists, one of our participants who kindly allowed us to share his story, he joined our research show since he was 5 years old, and now he's about 12 years old. From that, he attended for more than 100 times with other programs and become so inspired. So he started his own collection in nature specimen and compiling them into his own collection. So beyond the collection activities, now he has joined in several major conference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nd present his project. Besides him, we also have at least 12 more
of the gifted students who joined the research show by naturalists. And that's so inspired to us as well at the museum. So we have them to have their own research show. They will bring their collection to share with their friends and their audience at our museums. And this will give them an opportunity to have not only just take the knowledge from our researcher, but they can share their knowledge. And when they go back home or in their school, they will tell their friends what they learned. And as of today, is the 11 years of the research show by naturalists, and today it started a new topic. So if you have time to go to our museum in Thailand, you can visit our research show. So in summary, this is just one of the case of education programs that we provide at the museum. Besides this, we also do the science project competition, the science camp, and as a museum, as a platform for gifted students to seek knowledge, find peers, and learn from experienced researchers. So that's about our museum platform. Thank you.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태국은 이 과학관에서도 과학 영재 교육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특별히 또 리서치 쇼와 같은 프로그램은 이 학생들이 과학 분야 연구자들을 만나고 또 자신만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패널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 과학 영재 교육의 핵심은 연구와 공유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한 연구 수행은 물론 이러한 경험들을 사이언스 페어나 또 심포지엄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 페스티벌에서 공유하는 활동은 과학 영재들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학생들이 공유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격려하는 문화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오늘 이 페스티벌에는 우리 학생들이 그간에 했던 연구 성과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방문해 주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수행한 학생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 과학 영재 교육 글로벌 사례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과학 영재들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오늘 이렇게 발표를 준비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에 참여해 주신 세 분의 패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